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현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전 정권 공공기관장들. 급기야 한덕수 총리가 특정 인사를 지목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지방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그 영향까지 금요경제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권이 바뀌어서 공공기관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홍장표 KDI 원장을 콕 집어서 기자 질문이 그렇게 되니까 집어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 사퇴 압박을 강하게 넣는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원수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게 이제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제 반복되는 논란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정부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 장관하고 그분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실형도 살았고 산업자원부 장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잣대를 그때마다 들이대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법대로 원칙대로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임기를 보장해야 돼요.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데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의 철학이나 정책 기조하고는 안 맞는 분들이 이런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곳곳에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동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사법 처리를 해놓은 전례가 있어서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는 임명권자인 장관이 불러다가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하든가 직접 임명권이 없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면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니까. 직권남용에서 환경부 장관, 권한이 없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뭐 망신주기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가 이 문제는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제가 사실은 역관제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 전부 물러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현행대로 법을 지키자. 이 공공기관의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정권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는 중지를 해야죠. 어떤 정권이 되든가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게 저 장관이 그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 지금 백운규 장관도 그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총리가 이렇게 압박하면 그건 좀 다른 겁니까?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이제 이게 현실과 법과의 괴리인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권남용이라고 처벌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서 이제 공공기관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고 자기 임기를 지키겠다고 이제 좀 고집을 피우면서 정권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제 이게 최초로 직권남용의 죄를 이렇게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로 그 전에 없던 직권남용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지난 5년에 대한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관행이라는 것이 이제 사법적으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굉장히 그걸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지금 결국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이어져서 지금 하나는 처벌을 받고 하나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자면은 잘못된 거죠. 지금 압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저기 하는 게 사실은 보면 뭐 압박이라기보다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일종의 비난을 하는 건데 글쎄 국무총리보다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무총리가 하시는 게 상대방으로서 당사자한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무총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KD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와 경제 철학도 좀 다르고 또 전 정권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당사자가 거기 떡 버티고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같은 경제 전공학자 간에서는 뭐 넓게 보면은 선후배 관계이실 것 같은데 예. 약간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예. 뭐 공식적으로 망신주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그런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이게 어떤 강한 압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로서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법대로 해서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도 뭐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도 지금 각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수위원회 참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 또 전 예. 정권에서 일부에서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예. 심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박기 인사라고 알박기, 하는데 낙하산 뭐 이런 그러면 정도. 네.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예. 새롭게 선출된 시장이나 뭐 또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의 생산성으로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지금 레드크로스로 뒤집혔습니다. 네. 국민들은 한시도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조금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싶으면 바로 여론으로 표출해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법대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은 공공기관들의 장의 임기를 마치게 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네. 암묵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법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있지만 예. 암묵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는 스스로 다 일괄 사퇴를 내주는 것도 뭐 전환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여야가 지금 5년 만에 바뀌면서 서로 니 탓 내 탓 하면서 예. 한치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밀어내려다가 그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 뭐 지금 그때와는 좀 방식을 달리해서 그렇게 임명권자가 불러다가 은밀하게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공연히 저격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망신을 주면서 압박을 하면서. 네, 그래도 이게 이제 내로남불 논란을 정치적으로 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하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가 네.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본인들이 안 물러나고 버티면 비난은 할 수 있을지언정 방법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네. 게다가 이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 이 공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자리가 일종의 이제 정권의 전리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면 논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논공행상을 해야 될 자리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2023년, 24년까지 안 물러나고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버티면 여긴 적체가 발생을 지금 상황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자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죠. 못 주고 있는 그러니까 거 여기는 아닐까요? 적체가 발생을 하고 이게 적체가 발생을 하면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게 누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권에서는 빨리빨리 이걸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 모든 공공기관이 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예. 전부 요식 절차고 과거에 사실 청와대에서 다 결정을 했어요. 이사든 감사든 선임을 다 네, 그보다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 그보다 그 더 낮은 자리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네. 장관 정책보좌관도 청와대가 다 보내왔던 게 어.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공문법이나 현행 법률의 취지를 다른 정권이 없는 거죠. 매번 이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예. 재현되고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장 정권 바뀌면 밀어내기 이 논란이 재현되고 예. 그래서 큰 틀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여야가 예.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고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자. 임기를 축소해서 대통령 5년 임기에 맞춰가지고 예. 한 2번 정도 교체할 수 있게 뭐 2년으로 하든 2년 반으로 2년 하든 반으로 그렇게 3년 하든가. 가지고는 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임기를 없애고 다 물러나는 걸로 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요 또 똑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이게 이제 이 법 위반해서 예. 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서 좀 이 정부에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지금 홍장표 KDI 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말씀 중에 이제 나왔는데 어떤 자리들이 지금 문제가 조금 특히 앞에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모든 자리가 그러진 않을 테고요. 특정인을 거론하기가 조금 네,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중립적인 어떤 자기 역할을 해줬느냐 그렇지 않느냐 갖고 이제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거론되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권익위원장. 경우에도 네. 예, 이제 뭐 김태우 그 수사관의 어떤 그런 저기 공익 제보 뭐 네. 예, 그런 것들을 판단해 줄 때 공공 제보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때 사실은 좀 뭐 입장을 늦추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야당에서 봤을 때는 여당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해준다거나. 근데 어찌 보면 인권이나 그런 공익 같은 데서 저는 여야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네. 그 장은 항상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그런 판단을 해주는 장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을 바꿔야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네. 뭐 아까 홍장표 KDI 원장님하고 전현희 위원장 정도 언급을 네. 하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뭐 글쎄 어떤 중립적인 역할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장 이런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이 사람이 임명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네. 하나만으로 네. 또 뭐 후보를 양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생계형 정치인들이 받는 하나의 자리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저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손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네. 이것에 대한 진짜 두 야당, 여당의 큰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답이 좀 뭔가. 이제 미국의 플럼복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도 좀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플럼복이라면 엽관제 대상 명단을 예, 정책에 대한 지원, 예. 그다음 자리, 그다음에 예. 거기에 요구되는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을 네. 대선이 끝나면 그 전에 작성을 해서 이제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는 건데요. 예. 이게 단순히 리스트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승자 독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뭐든지 다 임명한다고 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미국의 플럼벅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독식을 인정을 하되 그 플럼벅 리스트를 갖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종의 그 자리에 대한 권한을 조금 분산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대통령 혼자만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좀 투명하게 자리를 바꾼다 뭐 그런 얘기도 예, 있겠네요. 그리고 그 임명 권한 자체도 조금 분산시켜서 분산시키고.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예. 아마 그런 좀 큰 차원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는 정교하게 법을 만들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치적 타협이야말로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 바꿔서 뭐 소급 적용되느냐 다음 정권부터 하자 그러면 다음에 정권 잡을 보장이 없으면 누가 이걸 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건 네. 청문회 제도하고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기 전에 여야가 먼저 어떤 타협에 의해서 대타협에 의해서 먼저 실행하는 것, 신철하는 것들을 해야 이 예.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 임기를 조금 어떻게 지금 3년이 아니라 2년이나 2년 반 정도 해서 연임을 해도 대통령 임기가 비슷하게 하자는 안, 미국식 엽관제에 따른 플럼복을 만들자는 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데 아까 지금 두 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김연아 의원이 총리할 때 홍장표 수석, 전현희 권익위원장. 근데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명단을 든 걸 보니까 그 두 분 외에도 정해구 경제인문사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이석현 평통수석 부의장 이분들도 그렇게 상당히 정파적으로 봐야 될 분들인가요? 이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나 비중이 있는 자리는 아닌데 예.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언론을 다루고 있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평통자문위 부의장은 이제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 헌법기구고 의장이 대통령인데 그 밑에 부의장이 상대 당의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석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도 오래 하셨고 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분이 조금 물러나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물러나고 계시냐 이 어필을 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예. 아마 지금 제일 첨예한 데가 제가 보니까는 방통위원장인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 거기는 이제 언론사와 네. 또 언론 노조들의 이해관계까지 결부돼 있는 데다가
한 차례 또 언론법을 미디어법을 추진하려고 예. 민주당이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총선이 있고 네. 또 앞으로도 쭉 선거들이 있는데 네. 그 선거를 앞두고 제일 예민한 게 이제 이 언론 문제이기 때문에 한상혁 그 지금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꽤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상혁 위원장이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아마 국회가 정상화돼서 네. 업무 보고가 열리거나 음. 혹은 이제 국감 때까지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예. 이게 이제 여당에서 지금 현 정부 하에 공공기관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들을 불러다가 매섭게 질타를 하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어색한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요번 정부에서 특히 전 정권에 임명된 분들이 지금 자리를 버티기가 좀 심한 겁니까? 뭐 다 안 나가기로 했다, 뭐 담합을 했다는 그런 루머까지 나돌 정도인데 그런 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다 네. 이렇게 사표를 쓰고 나갔어요. 조금의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뭐 박근혜 전 정권 때 사람들이 버텼는지 이쪽에서 조급했는지는 속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대규모로 그 밀어내기. 강압적인 압력 행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때서부터 조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뭐 꼭 사법적인 어떤 판단의 여하를 떠나서 과거에는 이제 물러나지 않으면 뭐 감사를 행사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수단도 썼던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사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 당면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들 많이 그만둔 것도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모르겠어요. 뭐 버티는 이유가 단순히 나는 법을 지키겠다 이런 것 자체로는 저는 그 자리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법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법적 네. 역할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정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부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쭉 말씀하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 사퇴 압박에 대해서 성실하게 맡은 바의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임기까지 다 지키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러면 결국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없죠. 그 뭐 이제 계속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망신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처럼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감사를 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정치적 논란은 한편으로 계속 커질 거고 예. 또 이게 뭐 장관이 불러다가 압박을 하면은 그건 이제 사법적인 문제가 네.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좀 피곤하고 이래서 물러나고 싶어도 네. 각종 이해관계가 그 이면에 맞물려 있어서 물러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사의 이해관계, 언론 노조의 이해관계, 정치권의 이해관계 이런 게 첨예하게 맞물리고 지지 세력들의 각축하는 어떤 기대 예, 뭐 이런 그런 거. 장이기 때문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하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이면에는 네.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한 개인 특정 어떤 개개인들의 도의 이런 차원으로 치환할 문제가 아니고 양심 이런 게 예, 아니라 앞서 이제 김연아 의원이 제도적으로. 얘기하셨듯이 결국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에 대한 이제 토론과 예. 어떤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게 법 개정까지 나간다면은 뭐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법 개정 이전에라도 예. 어떤 신사 협정이 필요한 대목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 5년 후에 또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아니 이쪽이 이번에 그랬으면 또 상대방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 버티겠죠. 참 해답이 마땅치가 않네요. 저희 시청자 댓글은 그런 건 있네요. 악법도 법은 법인이 지켜야죠. 하지만 정부의 철학과 다르면 본인이 알아서 철학을 바꾸든가 아니면 뭐 나가든가 뭐 그런 식의 저희 댓글도 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명확한 해법이 없는데요. 여야가 좀 좋은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제 국토부가 지방의 주요 지역을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게 뭐 좀 규제 완화를 한 건가요? 시장에 이러다 뭐 조금 다시 안정되는 게 조금 돌아서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 어제 투기과열지구 예. 해제는 예. 규제 완화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지금 근데
부동산 시장을 저도 한 4년 동안 국회에 있는 동안 안 봤는데 너무 그 사이에 복잡해져가지고 지금 조정 지역, 예. 조정 대상 지역, 예. 투기 과열 지역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지역의 지정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규제 사항도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 청약에 제한이 생기고 네. 양도세 중과가 있고 주택을 사고 파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대출도 특히 이제 까다롭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대출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 요번에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지구 지정의 해제와 예. 또 새로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한하고 국토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이 지정 해제 같은 것들을 요구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경기에 조금 그러니까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예. 그래서 신속하게 조금 과열의 조짐이 보이면 지정을 했다가 예. 또 이제 조금 뭐 괜찮아지면 오히려 또 침체 우려가 있으면 해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렇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장 상황에 정부가 눈치를 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예. 이건 그냥 지정하고 해제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 지표가 있습니다. 분양권 예. 거래량이라든가 직전 3개월의 주택 가격 변동률 뭐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제 세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주택 가격은 떨어졌는데 이번에 지정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빠졌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뭐 이유를 세종- 보니까 예. 뭐 내용은 청약 경쟁률이 아직도 높아서 지정을 청약 했다라고 경쟁률. 하는 건데 이제 뭐 마지막 사실 지금 주택 시장이 거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사업장의 뭐 청약가율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올릴 거라고 지금 그렇죠. 한국은행도 그렇죠. 거의 빅스텝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지금의 청약 경쟁률을 우려해서 이걸 못 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단순히 정량적 분석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바꿔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가 너무 불안하죠. 특히 물가가 예.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그렇죠. 있고 환율도 불안한데 예. 혹시라도 규제 완화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값이 흔들리는 모양새가 비춰지면 네. 그거는 국토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국토부도 경제당국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눈치보기라고 생각하는데 눈치보고 예. 시장을 하든 뭐 너무 신경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 원칙보다는 시장의 눈치 보는 게 너무 지금 앞서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현 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물가가 우려되는 건 예.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예. 인위적으로 구두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억누르는 조치만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법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려는 누르려는. 예, 뭐 예를 예. 들어서 기업 은행한테도 금리 장사 좀 예. 그만해라. 그렇죠. 예,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내년에 임금이 임금도. 오르지 않게 해달라. 예. 한 번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예. 표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정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예.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의 상황에 대비한 태세인가라고 보면 지금 보면 이상한 게요. 주식도 폭락, 네. 코인도 폭락, 네.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부동산만 굉장히 지금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예. 빅스텝으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 예. 저희도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면 아. 사실은 지금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 또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에는 급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쇼크가 수도권 오면. 외곽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급락이 오게 되면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집을 파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이 뭔가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 시장을 거시적으로 보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이 규제 지역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번에도 연말에 한 번 더 규제 지역 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경기 상황을 뒤따라가는 뒷북이 아니라 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선제적 조치로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 토론의 장에 올려놓고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방법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조금 위태롭게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그럴 수도 상당히 있다고 예상을 그 하시는군요. 가능성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박 의원님 이번에 저는 지난 정부 네. 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20몇 차례 내고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예. 그때 이제 핀셋 규제라고 해서 집값이 조금 오를 기미가 보이면 계속 일어났던 이 지구 규제를 예. 여기에다가 저기에다 풀었다, 뭐 또 규제했다가 예. 이걸 반복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했어요. 예. 이제 그 효과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과감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떨어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예를 들어서 500원 하던 게 1,000원 됐는데 100원 떨어지면 그걸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걸 과연 하향 안정화 이 추세로 가고 있다고 확 언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3, 4년간 올랐다가 고작 최근 6, 8개월 떨어지는데 그걸 떨어졌다고 봐야 되느냐 뭐 그런 취지네요. 그런 면에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수도권 세종 같은 데는 어쨌든 뭐 이 규제를 해제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 뭐 대구 대전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집값도 많이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미분양률도 많고 청약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표상 예. 여기는 조금 그 규제를 해제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앞서 김연아 의원님도 언뜻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지구 규제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또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 복잡한 데다가 어떤 게 상위 규제고 예. 어떤 게 하위 규제인지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어떤 게 하위 규제인 것 같은데 규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예. 별로 선명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주택 그 부동산 시장에 주는 명확한 시그널이 되려면 예. 조금 그걸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상위 규제와 하위 규제의 좀 범주를 좀 복잡한 명확히 규제를, 하고 네. 복잡한 것도 조금 정리하고 예. 이게 이제 불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서 왜 우리 동네는 집도 안 팔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거래가 없는데 네. 왜 아직도 조정 대상 지역이고 세종시 이번에 빠져가지고 불만이 많은 아니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그래요.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어디는 풀고 어디는 좀 묶여 있고 저희 지금 김연아 의원님도 고양시 살고 저도 고양시 사는데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집값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고 거래도 없다고 없는데 왜안 평가하는데 빼주느냐? 주민들 스스로는 근데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예.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면 그 이 규제 체계를 조금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국토부도 어떤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해제했지만 일부는 남겨둔 것 같은데 이게 주택정책심의회가 아마 1년에 2번 정도 열리죠. 하반기에 예. 한 번 더 열릴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수시로 열릴 수는 있는데 그동안 좀 잘 열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그래요? 때는 서면으로만 열려서 오히려 그 문제를 올해 내로 지적하기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연다고 네. 하니까 네. 만약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강 추세를 보이고 예. 그리고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면 한 차례 추가적인 또 규제 해제가 해제를 있지 해야 않을까 된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엊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었던 임대차법 3법 입법 관련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이 상한제를 뭐 폐지에 가까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폐지를 뭐 해야 되는 식으로 지금 이 정도로 바꿔야 될 이거 폐지해야 할 정도 상황인가요? 저는 이제 그게 공식 발언이 아니라 관훈 토론에 관훈 가셔서 토론회. 이제 질의응답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내용만 봐서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얘기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 원구성상 폐지가 가능한가? 저는 약간 이제 그 근본적인 그런 의문점이 기본적으로 안될 있어요. 거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임대차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선언하신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경미한 조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6월 21일 날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안정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예.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도 5% 내로만 올리면 다른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전세 가격이 막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예. 두 번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렴하게 살다가 전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 네. 그때는 이제 전세 대출을 조금 확대해 주겠다. 예. 또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율을 좀 음.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예. 굉장히 미시적인 정책인데요. 아직 이것만 갖고는 윤석열 정부의 임대 시장에 대한 정책의 큰 방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면 구체적인 정비안이 나올 것 같네요. 네, 금요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